자, 지금부터는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일단 환율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네. 환율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그랬더니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은 내가 진작했지 뭐 이러면서 네, 저도 봤습니다. 한두 달 있다 가니까 한 달 후면은 환율이 1,400원으로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수로 환율을 1,400원으로 내긴다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 RIA 계좌라고 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리아 계좌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했던 게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복귀를 하면 양도세 그러니까 5천만 원 해가지고 양도세를 완화시켜 해주겠다. 요거죠. 예,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1분기 내에 하면 이제 100%다 양도세 5천만 원 안에서는 해주겠고 그다음 2분기 80%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50%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거네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딱 한두 달 뒤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오늘 증권사 저희 이제 관계자랑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저기 RIA 계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체적인 게 안이 나왔냐라고 하니까 아직 증권사 쪽에서는 내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금융위에도 전화를 해보고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금융위에도 전화를 해보고 뭐 그다음에 뭐 기재위나 뭐 이런 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직은 안 나왔대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한번 쓱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쓱 흘려보는 거 있잖아요. 간 보는 거. 네, 한번 싹 흘려본 거는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IRA 계좌가 나오는데 저거가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지금 정부가 만약에 간본 게 맞다면 어떤 거냐면 저렇게 해주는 대신 5천만 원 넣어놓고 저거를 혜택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일반 계좌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다시 새로 사면 혜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해외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네. 네, 하지 마.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한번 쓱 흘려놨다가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거 하면 사람들 안 들어오지라고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쓱 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증권사 관계자랑 말을 했거든요. 그거 나왔는데 이거 실제로 맞냐 하니까 자기들도 처음에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금융위랑 그다음에 이제 기재위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지금은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아직까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한 게 딱 그거잖아요. 저 한두 달 후에 나오면 IRA 계좌가 어쨌든 나올 거고 그러면 서학 개미들이 순간적이라도 어쨌든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달러로 순간적으로는 들어온다.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결국은 환율 관련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개입을 하겠죠. 국민연금 또 하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때 한번 나왔던 것처럼 한번 확 이제 급락할 수 있는 흐름이 40원 가까이 뭐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한 번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1,400원 전후로 한 번은 찍히겠지만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약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는 내가 말했는데 찍을 수는 있는 거죠. 찍었다라는 걸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 말하면 된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같은 경우도 어쨌든 5천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는 끌어올려서 상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환율 같은 부분도 구조적인 부분을 흔히 말하는 원화 강세로 만들려고 하는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1,400원 한 번은 찍어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저거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 출시하고 나서 서학개미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국민연금이랑 같이 해가지고 환율 개입하면 순간적으로는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한 40원 떨어뜨릴 수 있는 거 봤으니까 지금 1,480원쯤 되니까는 요거에다가 서학개미들이 들어오면은 40원 플러스해서 잘하면 1,400원 만들 수도 있겠다. 맞죠. 그런 계산을 한 거다. 그걸 지금 저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면 외국인 환투기 세력들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시기가 나오면 그러면 미리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달러 쫙 또 사겠네요. 한번 그렇죠. 한번 쫙 급락시켜 놨다가 그다음에 바닥에서 또 달러 한번 쫙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 1,400원 전후가 한 번은 찍힐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길게 가더라도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댓글창에서 정말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도박이요 그러시는데 진짜 도박판이에요 이게. 네. 국민들을 놓고서는 무슨 도박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저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가 했잖아요. 이거 이제 나쁜 말로 저희 쪽에서 말해 전문용어로 환율로 짤짤이 한다고. 고점 그러니까 저점 딱 맞춰서 왔다 갔다 하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이거 여러 번 하면 외국인들은 전혀 손해 안 봐요. 결국은 그러니까 환 시장에 개입하는 외환 당국의 외환 보유고만 깎여요. 그렇겠죠. 이게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패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 오잖아요. 안 오죠. 옛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아니 어젯밤에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덴마크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이 그린란드 놓고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 올린 그 사진이거든요. 합성 사진입니다. 그린란드 한 다음에 US 테리토리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미국령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이걸 갖다 이렇게 깃발을 성조기를 꽂아놓으니까 덴마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다 팔 거야 갖고 1억 달러를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 뭐 지금 난리 나고 미국 달러가 지금 평가 절하되고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달러랑 연동 안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원화라는 건 달러 베이스긴 하지만 이 환율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러와는 관계없는 통화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가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관심 없이 어차피 우리 원화는 계속 약세가 된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그린란드 사태가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달러 그 원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빠졌지만 이게 또 꿈틀꿈틀 또 올라갈 그런 준비하고요. 빠져봤자 10원 빠졌습니다. 10원. 별로 안 그러니까 얼마 안 빠졌어요. 다른 데보에 빠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얼마 안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반면에 코스피는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니 쭉 떨어져 갖고 4,800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또 4,910까지 올라갔다가 와 또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이 그렇게 하던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톡 치면 넘어진다고 코스피가 너무 그 해외 충격이 약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강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5천도 찍을 것 같고요. 6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면 좋아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주식시장이 올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올라간 걸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핵심적인 기업은 딱 그거 세 가지 기업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예요. 이 세 기업이 거의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관련 기업들은 물론 중간에 뭐 로봇 관련 테마들,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 부분, 뭐 방산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모든 섹터의 전반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만약 주식시장이 올랐다면 사실 우리나라 내수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가 더 강하게 움직였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반도체 잘 나가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피지컬 AI에서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환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가 오늘 수급을 봐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덴마크 관련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위험 자산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을까라는 건데요. 핵심적인 이거예요. 환율대가 1,485원이 저항대라는 걸 외국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용어로 저희들끼리 전문용어로 그냥 환율 짤짤이라고 하는 고점이 딱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딱 찍어놓고 여기서는 분명히 정부가 개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근데 정확하게 그때부터 해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이 인터뷰 이후에 탁 떨어졌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환율로 수익을 본 거예요. 딱 그 수급이에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황금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원화를 투자한다고 해서 진짜 원화 지폐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원화 자산을 사는 거예요. 원화 자산의 황금성이 좋은 걸 사려면 결국은 현대차,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딱
그 시기가 지금 딱 좋은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인 기대감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외국인들의 환투기 세력들에 의한 매수세. 거기에 그거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간다 관련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좋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관세 관련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이슈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 지수는 확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관세 100%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실 초반에는 좀 리스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흔들리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원화 이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좀 들어주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위태로운 건 맞는데 뭐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추세적으로 빠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펀더멘털이 탄탄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강세는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변동성은 중간중간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님께서 우파 유튜버들이 이재명 한국 망한다고 주장처만 해서 주식 안 사가지고 열받아 죽겠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항상 조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사시는 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림을 좀 크게 해볼게요. 결국에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국의 주식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오늘 같은 이 어떤 롤러코스터장의 원인이 된 그린란드 사태. 미국은 왜 이렇게 트럼프는 미국도 아니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갖고 싶어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 편입 관련 이슈를 만든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실리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실리적인 부분만 많이 하죠. 실리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히토류 관련 부분이죠. 워낙 이제 그린란드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히토류 매장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히토류 매장량이는 여기에 좀 함정은 있어요. 히토류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 귀해서 흔히 말하는 매장이 많이 되지 않아서 히토류는 사실은 아니에요. 히토류는 많긴 한데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지가 없는 거, 나오는 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환경 관련 부분에 관계 없이 그냥 막 지금 생산을 해버리니까 사람의 생명을 경제해버리니 그러다 보니까 저게 나오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역 분쟁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중국을 견제할 때 히토류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번에 일본 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는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린란드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린란드 편입을 진짜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있잖아요. 처음에 한번 세게 미치광이 전략으로 세게 질러놓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해서 얻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히토류 광산 공동 개발을 끌어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골든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미사일 방공 체제를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지리적 위치가 또 그린란드이긴 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설치를 미군 기지에 좀 설치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 긴 이야기긴 하겠지만 북극 항로 결국은 이제 열린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서 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그린란드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저거 만약에 그린란드를 또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이 흔히 말하는 지분을 가지게 되면 러시아랑 그다음에 중국의 이 북극 항로에 대한 흔히 말하는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노리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을 이야기 안 했으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집중도를 안 했다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덴마크는 원래 덴마크가 자원을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원유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본을 좀 많이 유입을 시켰어요. 좀 약간 친중. 중국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물론 이게 흔히 말하는 비전략적 이제 투자긴 하지만
그린란드의 흔히 말하는 이런 이 광산 관련 쪽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왔어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됐던 네, 거예요? 조금씩 크진 않았지만 아하. 그 부분을 많이 열어줬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중국에게 그린란드 흔히 말하는 개발권이 뺏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시킨 거죠. 여기 그린란드 내가 먹을 거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저거 왜 먹으려고 하지? 그러다 보면 근데 중국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네. 아니, 그러면은 당장 미국이 먹는다고 하니까는 지금 나토가 난리 나가지고 뭐 그렇죠. 군대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맞아요. 러시아가 어이씨 우리는 아예 먹으려고 맞아요. 시도조차 못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거죠. 그거를 제가 보기엔 환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원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나면 다음 타겟팅을 그린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린란드와 관련된 부분은 흔히 말하는 유럽은 사실 좀 지지부진했어요. 특별하게 뭔가를 뭐 방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미국이 이걸 먹겠다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갑자기 파병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주목을 시켜서 이제 이 흔히 이게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올해는 못 갈 거예요. 어허. 협상은 할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합니다. 그린란드 편입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를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중간 선거나 본인 여론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제가 보기에는 협상은 할 가능성은 높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협상을 할 때 그린란드와 관련된 부분의 개발권은 따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해서 그린란드는 미국 영으로 바꾸는 것까지 못하겠지만 네. 중국 자본이나 러시아 자본이 아예 들어올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의 그 히토류 개발권이나 맞죠. 어떤 지하 광물 네. 개발권을 미국이 차지하는 데까지 협상을 네.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공동 개발해서 데마크랑 공동 개발 이야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원래 트럼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 보면은 처음에 되게 세게 빡 찔러가지고 상대방이 우와 이게 뭐야 하는 그 맞아요. 놀라게 만드는 그런 적전을 쓰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뭐 지하 자원이든 뭐든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노린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아니라 중간선거 네. 때까지는 계속 이런 마찰이 티격태격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코스피도 영향을 미국 증시가 또 어제도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네. 빠졌는데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까 뭐 코스피 5,000도 가고 6,000도 갈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진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6,000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어떠신가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코스피가 6천을 갈 수 있냐, 7천을 갈 수 있냐, 그거를 물어보시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만드는 거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덕분은 예.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투입하고 어떤 경우를 써도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다 빠져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할아버지를 쓰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AI,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호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꺾이면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관련 지수는 꺾이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꺾일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사들이요 네. 이미 코스피 5,000 한개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빚내서 투자하세요. 빚도 레버리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갑자기 9시 딱 되면은 다들 전화기 꺼내갖고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아니면 전화기 이렇게 클릭해서 주식 시험 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데 네. 이 B2에 대해서 증권사가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이라고 네. 그랬으니까 주식담보대출 그거를 좀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런 맞아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워낙 지금 레버리지 사용량이 많아서 어허. 증권사 입장에서도 지금 좀 약간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예, 그리고 이제 충분히 지금 50조가 돌파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물론 증권사는 돈을 많이 빌려주면 되는 거고 또 특히 예. 이게 주식담보대출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긴 해요. 왜냐하면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어허. 증권사 입장에서 오히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데 좋아요. 왜 이렇게 그 점점 제한한다 그런 얘기가 들던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저렇게 됐을 때 고객들이 흔히 말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돈을
오랫동안 천천히 많이 버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고객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비투를 많이 해버리면 뭐 처음에 이제 훅 들어왔다가 만약에 한번 빠졌을 때 계좌가 속된 말로 크게 이제 손실이 나버리면 예. 주식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좋긴 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좋긴 한데 지금 이 가격대에 이 여기에 중요한 빚까지 내 가지고 했을 때 혹시라도 흔들려 버리면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주식 시장을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계속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보기에는 지금이 확실하게 좀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증권사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러니까 고점, 그러니까 5천 코스피 5천에 가까워진 게 거의 고점이라고. 그 지금 증권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이신데. 지금 증권사가 연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의 이제 하우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에서 네. 그러니까 연말 되면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인 우리나라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예측한 게 한 5,2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멈춰라고 되는 거고 만약에 5,20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또 다른 전략이 나올 거예요. 뭐 그때 되면 다시 뭐 이거 주식담보대출 열어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그들이 생각하기엔 전략에서는 여기까지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온 거는 많이 왔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증권사도 그걸 예측했을 때 환율대가 이 정도 환율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한 1,300원 또 후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500원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업사이드는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보는 코스피는 훨씬 싸요. 그렇겠죠. 환율 달러 베이스로 봐야 되니까 훨씬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예측했을 때 5천에서의 환율대랑 지금의 환율대는 외국인들이 보기엔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5천이 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15만 원, 14만 원 후반대지만 외국인이 달러 베이스로 보면 이게 12만 원대거든요. 그럼 이건 싸다는 거죠. 10% 이상 다운.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6천까지도 가능하긴 하다라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다라는 거고 이게 제가 증시 격언을 미국 증시 격언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 미국 증시 격언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파티는 즐기되 파티장 출입구에서 즐겨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건 맞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도망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코스피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세가 꺾였나 끝났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하다. 내가 만약에 시장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는 생각은 하고 투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비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투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은 빚을 낼 모양인 것 같아요. 아니 또 추경하겠다. 728조를 지금 예산을 슈퍼 예산을 해줬는데 아니 이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추경 얘기를 올해에만 벌써 좀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는 이렇게 빚을 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IMF에서도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성 예를 들어 저만큼 추경을 할 거면 최소한 경제성장률이라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론 뭐 작년보다는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미만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제 사이즈에서 연간 성장률 2% 미만이면 굉장한 그러니까 저성장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빚을 많이 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실책이 많은 이 선택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올해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방선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게 그 뭐 국민 성장 펀드인가 뭔가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 엄청 화났습니다. 그 1호 프로젝트가 신안 우이도 쪽 이쪽에다가 풍력발전소 세우는 거랍니다. 아니 우리 저거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여기 기사 안에도 그 나오는데 저기 후보군이 뭐가 있었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그 다음에 뭐 K 엔비디아 육성 거기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부분, 로봇 육성 관련 이런 후보군이 쟁쟁한 후보군이 많았어요. 근데 그 후보를 다 제치고 갑자기 생뚱하게 신한의 해상풍력에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나라 돈 다 걷어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해상풍력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전국토에다가 태양광 깔더니 이재명은 바다에다 저
바람개비 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정말 저게 지금 이게 나오네요. 지금 화면 PD들이 바로 찾았네요. 네, 이게 후보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7가지 후보군 중에 정말 저 3등인 해상풍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전력 반도체, 첨단 AI 파운드리, 반도체 클러스터, K 엔비디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미래 산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재명 정부도 이야기했잖아요. 본인 AI 드라이브 걸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서 해상풍력 저게 나온다라는 게 저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진짜. 아니 국민들이 돈 모아서 국민 성장 펀드잖아요. 예. 국민을 성장하게 만드는 펀드잖아요. 저게 무슨 성장 펀드입니까? 이게 성장 펀드가 아니라니까요. 참고로 지금 이건 HTS가 안 나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상풍력 관련 종목, 그러니까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주가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면 저거 국민 해상 펀드 나와가지고 그러면 투자를 하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시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아니라는 건 아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도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다 바닥이에요. 그건 뭐냐?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중요한 건 AI 관련 기업들 주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올라가거든요. 이건 결국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 성장 펀드라고 돈 걷어갖고 다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갖고 수익률을 안 내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해상풍력 그냥 신안에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미 저거 후보군에 넣을 때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넣기만 넣고 설마 저 쟁쟁한 저 프로젝트에서 저걸 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와 맞다. 여기는 눈치를 안 보지. 제가 순간 그러니까 까먹었었어요. 이건 그래도 눈치가 있으면 눈치를 보면 저거를 분명히 1호는 안 할 거야. 한 3호, 4호 정도 할 때는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1호를 그냥 저거를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지방선거가 지금 급한 거예요. 네. 지방선거 전에 뭐든지 한 지역에다 돈 풀어가지고 그 지역의 민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절대로 이재명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지금 민생이 아주 처참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서민들 내 집 마련할 때 항상 하는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살 때도 이 주택담보대출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8%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분양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8%면 도대체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올라간다. 이건 결국은 시중금리,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특히 이제 10년물 금리가 시중금리에 연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왜 올라가냐? 당연히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식담보대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흔히 말하는 뿌리면 뭐 합니까? 저걸로 지금 서민들은 지금 계속 주택담보대출 갚기가 급급한데 소비가 살아나겠어요? 그냥 기껏해야 소비 쿠폰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반짝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것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뿌려봐야 경기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게 나왔잖아요. 한 달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저렇게 흔히 말하는 저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저건 한 달이 아니에요. 저게 쉽게 올라간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소비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라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예,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잔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600조 원, 610조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나오죠. 지금 8%면 1%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6조 원씩 지금 더 이자를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내고 있던 게 8%가 되면 5%를 더 내는 거거든요. 30조 정도 더 내야 되는 거고. 아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한 20조 풀어 가지고 20조 풀면 그거 말고 30조가 국민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국민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민생을 박살내면서 그러면서 외환위기 어떻게 그 환율 어떻게 하냐 했더니 무슨 수가 있었으면은 제가 벌써 썼겠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군인들은 내국말에 난방도 못한다. 자, 저도 그 소식 듣고 이게 그 군인들이 요즘에는 그 엄마들이 카페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군인은 내 아들을 군인 보낸 그 엄마들의 카페에서 아들들이 요즘에 전화기 쓰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그래서 우리 지금 내무반에 난방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진짜 어처구니 없어 저도 지금 좀 화가 났는데
지금 나라의 돈이 어디로 줄줄 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일단 저희는 펜앤마이크는 저희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 또 논평가들 모셔가지고요. 진짜 이재명이 계속 감언이설이나 야바이를 통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속이고 있지만 속지 않으시게끔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3배로 올리고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뭐 당장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변동성으로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대책이 뭐 감당이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